입니다. 광복절에요. 신통일 담론을 제시하겠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전망하세요? 뭐 그것은 이 와중에 신통일 담론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네. 언론에 보니까 저도 뭐 대통령실과 연계된 사람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은 네. 언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했던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리모델링식으로 다시 업데이트해서 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지난 3.1절 기념사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와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를 확장하는 게 통일이다. 네. 통일이 북한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 보편적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이야말로 유체 이탈식 표현이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입틀막 정부라고도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무슨 자유와 인권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구호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될 수 있게 네. 하는 단계별로 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통합도 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네. 단계 실현 가능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역대 진보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렸고 네. 또 실제 그 현실화 시켰었잖아요. 예. 개성공단을 만드는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고 금강산 관광도 개시하고 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했는데 보수 정부 와서 또 원위치하고 네. 노무현 정부 때 또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뭐 했는데 또 원위치하고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요. 와서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하면서 또 북한에 비핵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진짜 그때 안타까운 것이 하노이 네, 회담에서 노딜. 딱 됐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맞습니다. 텐데 노딜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악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참 네.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들이 네. 통일이 뭐야? 약간 네. 통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 통일보다는 사실 중요한 건 평화 공존. 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도 없고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계속 날아오고 이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또 무슨 통일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고 네. 이 와중에 통일이 맞아? 이런 생각들을 네. 특히 MZ 세대들이 많이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무력에 의한 통일론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력 통일로는 나라가 네. 거의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겠습니까? 예. 진짜 많은 다 것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명 피해도 많고 시설 피해도 많고 산업 피해도 많고 우리는 다시 지금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다시 후진국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만은 저는 쉽게 끝나지 않다고 봐요. 장기화될 수가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 3년째 네.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반도 될 수 있잖아요. 전쟁도 주 전투는 한두 달 만에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사실은 아주 장기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주민들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김일성 숭상하고 이런 것들이 신념화가 돼 있고 종교화되다시피 한 주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일은 북한을 빨리 항복을 시킬지 몰라도 그것이 그냥 심리적 통일까지 가는 데는 먼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내전 내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북한은 또 산악이 험준하기 때문에 예. 계속 게릴라전으로 이어져서 장기전으로 그것이 1년 갈지 2년 갈지 아니면 3년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선진국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서 우리가 K 문화, K-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력 통일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수죠.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평화 통일로 가는데 금방 평화 통일로 가긴 어렵고 저는 먼저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서 네, 네. 우리 대한민국 화폐가 북한에서도 쓰이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통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지난번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신우주 뭐 평양. 여러 군데서 원산, 만들어지 뭐 이런 데. 원산 이런 데서 만들어지고 예, 예. 그것이 또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럼 점점 확대되다 보면은 실제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류가 활발해지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정치적인 통합도 이룰 수 있다. 그럼 통일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평화경제 로드맵은 이미 네, 네.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2025년 가을에 네. 천공이 통일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뭐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천공이 언제 한다 그랬다고요? 2025년 가을,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신통일 방안이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물풍선 그리고 사실상 북한하고 적대적 관계고 사실 8.15 추석 앞두고 뭐 과거에는 뭐 무슨 이산가족을 뭐 만남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군 장성급 회담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신통일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뜬금없어서 어떤 맥락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네. 뭐 좀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북한 주민 한 명이 또 귀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기수는 사실 작년에 동해안에서 한번 목선을 타고 했고요. 네. 이번에는 물이 빠진 시점을 타서 이용을 해서 한강하고 남북 중립수역에서 했는데 네. 한 명 뭐 탈북 기순한 거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수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네. 아마 두 가지 의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순하게 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경계가 많이 북한도 소홀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조사를 좀 더 지켜보시죠. 뭐 네,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순하는 것 같고 예. 너무 크게 의미를 네. 부여할 필요는 없다. 소송공대할 이유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들 보수 언론이나 네. 일부에서는 이것이 왜곡을 하는 언론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하면은 아마 그건 정부에서 나온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겠죠. 이번에 북한의 학성기를 틀었는데 네. 학성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탈북 기순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 확성기 듣고 귀순했다. 그런 내용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참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학성기 듣고 지금 학성기 방송한 지 얼마 됐다고 그거 듣고 기순했겠습니까? 예. 아마 기순하려면은 올해 준비를 만약에 진짜로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원이거나 예.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아니면은 네. 오랫동안 그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 한강에서 썰물 밀물 들어오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네. 했으니까 그 일부는 수영을 하고 일부는 걸어서 들어오는 그 물대를 잘 예, 이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북한 학성기 우리가 방송하니까 그걸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학성기 듣고 왔는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한 명 이렇게 기순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할 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 쓰지 맙시다. 네, 네, 그렇죠. 네, 기자들이 너무 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재도 해보고 네. 판단해서 써야지 보도자료 의존해서 기사 쓰면 이렇게 비판받습니다. 네, 그렇죠. 뭐 통상 네. 기수는 본인이 의도해서 이렇게 계획을 오랫동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네.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는 뭐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 대통령 이제 휴가 마치고 네.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날 통영시장 네. 또 이제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보리새우도 사고 오징어도 사시고 네. 주로 안주류 중심으로 네, 네. 그 아귀포도 사시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튿날부터는 진해 해군기지 그리고 계룡대 장병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휴가답고 행복했다 이런 이제 멘트를 했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휴가 갈 때냐 대통령이 휴가 가실 때냐 이렇게 현안이 많고 사실은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뭐 고물가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 뭐 그거는 뭐 이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휴가도 못 가고 하는데 대통령이 휴가 이 와중에 휴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 일단 휴가 분시서도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날 휴가 가서 통영시장에 가서 뭐 이래 한 날이 주가가 폭락한 날이에요. 네. 그때 이제 중국 중동발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서 나토에 있는 여러 정상들이 말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세계가 요동치고 하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날 휴가를 가서 뭐 휴가는 대통령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휴가를 복귀해서 우리도 NSC나 뭐 경제 회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든가 아니면 뭐 서울에 올라오기가 뭐한 휴가지에서라도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한 것이 예. 윤석열 정부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그다음 휴가 가서 장병들을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네? 장병을 괴롭히는 거죠. 휴가 가서 무슨 사실은 장병들하고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게 제일 휴가답다 뭐 그렇게 네, 네, 말을 네. 했다 하잖아요.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건 나에겐 진짜 휴가다. 예. 그거 진짜 휴가죠. 왜냐하면은 예. 장병들하고 하면은 막 장병들이 비판을 하겠습니까? 열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휴가 가면은 네. 대통령은 책도 읽고 바쁜 미래 우리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도 하고 네. 또 재충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을 휴가 기간을 써야 되는데 대통령의 휴양 시설이 대부분 군부대 가까이 있어요. 네. 아마 진해에서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기지 안에 거기 휴양 시설이 그 복지 시설이 하나 네네. 있는데 거기를 쓰신 것 같고 예.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책 읽고 사색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술 먹고 뭐 하는 스타일이시니까 장병들 오라 그래 하고 심심하니까 줬구나 하고 그러면 장병들이 대통령 휴가 기간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족구하려면 족구 인원 뽑아야지 복장 뭐 통일해야지 뭐 족구장 쓸고 닦고 뭐 네. 그다음에 대통령 보이는 데는 또 병사들 못 나타나게 막 아마 그렇게 위에서 시킨 건 아닌데 병사들끼리 예. 뻔해요. 예. 그리고 그 만약 기지 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예. 계시는 동안은 숨 죽이고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룡대에 예. 보면은 계룡대 가까이에 그 담벼 가까이에 또 대통령이 쉴 수 있는 휴양 시설들이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룡대 가서 그럼 거기서 본인이 뭐 예. 쉬면 되는데 예. 이번에 가니까 거기 벙커까지 들어가셨더라고요. 전시 벙커. 예, 예. 그런 데는 정식으로 가서 예. 이렇게 점검도 하고 예. 해야지. 휴가 때 휴가 때 가서
심심하니까 가서 책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심심해 할 일 없어. 요 인접 부대 있으니까 아니. 한번 가보시죠 하고 가니까 심심하다고 뻥커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10중 8구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 왜냐하면 가서 사실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경무에 시달리니까 가서 좀 쉬고 책도 보고 또 몇몇 친구들이나 뭐 이런 또는 의견들이 네, 좀 전문가들 오래 해서 네. 미래 구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아유 심심해나 좋은 거 없어? 인접부대 한번 가시죠. 뭐 가서 족구 한번 하시죠. 벙커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상이 직접적으로. 걸리고 날 예를 들어서 전시 벙커를 네, 간다면은 네. 예. 실제로 휴가 기간이 아니라 정시 네. 가서 예.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예. 이번에 또 8월달에 정부 훈련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점검도 하고 사전에 예. 그것이 맞지 휴가 기간에 가니까 병사들을 예. 괴롭히는 거다. 장병들을. 그리고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또 전 병사들이 이 땡볕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난리가 나겠네. 제가 뻔히 상상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했을지. 예. 그래서 애들만 괴롭힌.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나에겐 진짜 휴가. 대통령 자신은 진짜 휴가인지 몰라도 예. 그 밑에 예. 흐르는 땀방울, 장병들의 땀방울과 그것은 절로 느껴져요. 아유, 이게 진짜 좀 경험이 없으셔서 이럴까요? 내가 움직이면 주변이 어떻게 된다. 뭐 경험보다 그 밑에 경호처장도 군 출신이고 네. 뭐 또 그런데 에워싸이고 일단 대통령이 그런데 가자고 밑에서 건의해도 야 지금 예고하지 않고 이래 가는 경우 휴가 때 밑에서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데 가든가 내 그냥 조용히 있겠다 네. 산책하자 예. 뭐 그런 정도로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이게 뭐 다 불러가지고. 기분은 좋으셨을 거예요. 좋고 부대 하고 가니까 막 농구하고 막. 열강해주고 장병들 막 열강해주고 네. 뭐 충성하고 뭐 장군들 또 옆에 서서 막 하고. 최고입니다 하고 하니까 기분은 엄청나게 좋으셨겠죠 혼자. 네. 예. 그게 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게 다 좋은 거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 대구의 칠성시장이나 네. 뭐 이런 데 가서 좀 환영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이번엔 군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예를 환영을 들면은 받으셨나? 예. 사단장이 예. 통상 이제 사단장이나 군단장 때 휴가를 가려고 계획하다 멀리 못 가고 네. 막 그 상황이 어려우지만 그 작전지역 내 계곡 같은데 아. 가서 좀 쉬고 오고 휴가 기간에 할 아, 때가 그래요? 많아요 가까이. 예. 그럼 계곡 가까이 갔는데 밥 먹고 좀 심심하잖아요. 예. 그럼 인접부대 한번 가볼까 하고 갑자기 가면 가서 우리 병사하고 족구할까 하면 부대가 1시간 전부터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족구 하면은 예. 다 공 저한테 주고 막 잘했다고 함성 쳐주고 하니까 저야 기분 좋겠지만은 그런 그런 그러면 예를 안 들어서 된다. 사단장 군단장이 예. 휴가 가서 인접부대 가는 하는 거랑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식적으로 가면 안 통보하고 된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있다 오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쟁점이 이번에 뭐 내외지간에 따로 휴가를 보내신 건지 김건희 여사는 또 부산에 또 혼자 가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건희 또 따로. 여사하고 따로 가서 부산에서 1박 2일 뭐 따르고 네. 김건희 여사 활동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네. 사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디올백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으로 공분이 많이 있고 의혹이 많이 있는데 네. 버젓이 1박 2일 혼자 저렇게 다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네. 뭐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 권익위 네. 그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께서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해서 네. 상당히 큰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빈소에 가셨던 전현희 의원 그리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과 여당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좀 다툼도 있었던 걸로 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국정조사나 무슨 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사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과 관련해서 네. 국가권익위에서 검토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부패 무슨 국장 지금 그 방지국장 그분은 직무대리. 아마 이번에 그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걸로 보여요. 예. 본인은 이거는 분명히 예. 문제가 양심에 반하는 있는데 일이다. 예. 그 하는데 위에서 압력은 내려오고 네. 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순응을 해서 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또 국민적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방탄권익위냐 맞아요. 뭐 이런 네. 비난도 받고 아마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런 형태들이 진짜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되고 네. 해야 되는 사항이죠. 네. 아니, 저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폭로하고 해외 순방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가 이 문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귀국해서도 지금까지도 사과는 네.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라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 백혜룡 경정도 수사회 앞에서 좌천시켰잖아요. 심지어 이분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 다 군인, 경찰,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여요. 사실 조금 전에도 휴가 얘기를 했지만 네. 대통령이 휴가 얘기했지만은 예. 요 휴가 시점에 장병들하고 족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적으로도 예. 휴가 때도 때지만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고 얼마 안 된 시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최상병 같은 경우는 억울한 죽음을 예. 진짜로 군에 당했는데. 당했고 근데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데 또 병사들하고 가서 족구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시장 다닐 때 보니까 옷은 또 천안함, 네이비 해군 뭐 이런 것들 예.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제대로 된 리더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억울한 죽음 또는 소외된 계층 이런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권익위에서 안타까운 이런 죽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뭐 공정하게 수사하라든가 또는 애도 표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리더로서의 그건데 그런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첫 해에 취임 첫 해에 비가 서울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비가 오면 그게 목격하는 순간 차를 돌려서 당연하죠. 당연히 그 대통령실로 가서 상황 점검을 하고 네. 아니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그거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다 공직에 계시는 퇴근하다 건데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참 그런 말을 있을 수 그냥 없는 일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냥 네, 얘기하고 예. 보고 집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땐 바로 차를 돌려서 예. 대통령실로 와서 비상회의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조치할지도 예. 대책을 하고 각 지자체장들한테 전화도 하고 네. 했으면은 그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집에 퇴근하고
그것은 지도자로서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위라고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신림동 반지하방 이렇게 이런 데 사람이 사나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도 그걸 또 홍보 포스터로 활용한 대통령실도 참 기가 막혔는데 지금 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최혜병 그 특검 관련해서 뭐 제3자를 하니 많이 하면 있지만 여전히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있는데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차장이죠.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민의힘에. 네, 네. 임종득 차장이 이 사건 이첩하고 회수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8월 2일, 그러니까 작년 8월 2일에 김계환 사령관하고 7분 52초, 그리고 4분 41초 긴 통화를 했다. 임종득 차장과 당시 김계환 사령관은 뭘로 얘기를 했을까? 이 사실 외압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일단 이날 두 번 한 거는 명백한 위증이에요. 위증,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위증을 한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통한 적이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 한 번 했다고 한 번, 했거든. 네. 제가 운영 국방위에서 예. 질의를 했는데 예. 안보실하고 통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딱 한 번 했다. 안보실 2차장하고 했는데 안보실 2차장이 휴가 갔다 오면서 상황 파기 위해서 상황을 했다.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했다 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국방이 열렸을 때 이걸 지적을 했어요. 네네. 그때 한 번 했다는데 통화 기록 보니까 두 번인데 이건 명백한 위증이다. 네네. 왜 거짓말 하느냐 네. 하니까 그때는 뭐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 그랬다라고 되지도 않는 별명을 해서 알겠네. 제가 호통을 썼어요. 네. 이렇게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해병대 사령관을 보는 해병대 장병들은 에게 영이 서겠냐 네. 하고 호통을 쳤었고요. 그래서 위증한 걸로 보여지고 네. 이날이 이제 해병대에서 수사 결과를 초동 수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수해 온 날이고 그러니까 안보실 대통령부터 이날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전화를 하고 압박을 했는데 안보실 네. 2차장 임종덕 의원도 여기에 그 당시 관여가 깊게 돼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이분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국방위. 이해 충돌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서 예.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 편성이 되면 안 되는데 네. 그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줬고요. 또 엊그저께 국방위에서는 네. 국방에 편성됐더라도 사안이 본인과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네. 자기가 신고하고 해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은 국방위에서 주로 질의 내용이 예. 해병대 사령관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다. 그리고 임종덕하고 김기한 사령관은 두 번이나 통화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고하고 회피해라. 네네. 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진행 발언 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석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사실 그때 네. 이석을 해야 국방이 계속 하겠다 하고 싶었지만은 계속 파행이 되니까 한 번. 그걸 참아줬어요 제가. 예. 아유, 진짜. 왜냐하면 질의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보통 때 같으면 이석 안 하면은 더 이상 국방이 못 열겠다 난다. 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예. 첫 열렸고 지금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보사 뭐 불행요원 그렇습니다. 명단 유출에서부터 오물풍선 뭐 예. 지금 안보 참사, 너무- 외교 참사가 너무 많았기 예. 때문에 예.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좀 참으시자 그래서 문제 제기만 하고 예. 당신 검토하고 실제 법적으로는 예. 이거 신고하고 회피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임종덕 의원은 그거 검토해서 네. 신고하고 이직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금 완곡하게 얘기했죠. 네. 평소와 조금 다르게 나머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서. 네. 그 의원님 이거 말고도 8월 3일에 작년 8월 3일에 오후 1시 25분에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죠. 김은혜 홍보수석도 임기훈 지금은 국방대 총장이지만 당시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이 발신 지역이 저도로 확인이 네, 됐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휴가지였는데 뭐냐 왜 이런 전화가 저도에서 간 거냐 누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럼 당시에 저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임기훈 비서관은 아마 대통령실 이쪽에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홍보수석은 저도에 가 있었을 것 같은데. 김은혜 수석이 저도에. 김은혜, 예. 그래서 이때 8월 2일부터 지금 이첩을 해소해 오면서 전방위적으로 막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가했잖아요. 네, 네. 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날 또 연장선상에서 김은혜 수석하고 국방비서관이 통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국방위나 국방이 열리면은 이제 국정 또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임기훈 비서관은 지금 국방대 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때는 부르기가 어렵고 네. 국민의힘 반대해서 예. 국정감사 때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예, 그 수강 기간이니까 기간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전에는 특별하게 좀 불러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무려 국방부 조사본부 TF 팀원들한테 30번 넘게 전화한 정황, 이 정황이 담긴 그 업무 메모를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 상당히 의문이었던 대목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는가.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이종호 씨가 있었던 것이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또 이제 상당히 친분 관계를 갖고 있고 이 맥락을 좀 파헤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사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특검도 안 되고 하니까 국정조사라도 좀 빨리 땡겨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해야죠. 근데 이제 특검법 이번에 발의를 다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행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는 핵심이 이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그 연관이 돼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래서 임성근 고하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명칭해서 전에 대통령이 그 전방위적으로 통화한 기록들이 나오면서 대통령 특검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종호가 만약 그랬다면 비선 실세인 거고 인사에 개입하는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공직이 없는데 이런데 관여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속에도 네. 이 사항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렇군요. 하여간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네. 최혜병 특검법이 혹시 통과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또 다시 재발의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네. 또 개혁신당에서 뭐 대한변협 추천으로 특검 추천을 좀 바꿔서 좀 하자고 하면 새로운 특검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될 텐데 그 통과의 지혜가 어디서 나올지 이것도 통과의 사실은 지혜는 사실 뭐 국민 여론에 딸렸다고 봐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훨씬 60% 이상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 올라가면은 인계선에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70% 이렇게 80%. 네. 그때쯤 되면은 국민의힘도 거기에 승복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도 네.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키가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또 뭐 이런 제가 운영하는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TV,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네.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주블리 TV 요새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요새 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 네. 20만 넘어서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제 21만을 곧 눈앞에 와, 두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최고위원회 나가니까 네, 네.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예, 주블리 TV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잠깐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될 거다. 이게 더 길어지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닐 걸로 보이고 그럼요. 우리에게 여기에 아주- 또 최근에 북한 대전차 미사일 불새 4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에 새로 등장을 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와서 또 충격이기도 한데요. 그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휘말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미 뭐 휘말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나면서 최대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네. 인해서 더 피해가 크죠. 왜냐하면 최초 포탄 155mm도 우회 지원하고 또 우회 지원했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전쟁터까지 가서 맞습니다. 사직성 정신으로 같이 싸우겠다 연합해서 하니까 예. 그때 사포터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장기화로 갈 수가 있죠. 러시아도 탄약이나 무기가 많이 부족한데 제공받을 국가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동맹을 예. 맺고 이제 북한이 군수 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네. 장기화의 길을 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예. 정상회담에 꼬박꼬박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나토 전략에 말려들고 있죠.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전략을 네. 쓰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결해서 예. 호주, 뉴질랜드, 예. 일본, 대한민국을 연결해서 중국과 예.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예. 하니까 이미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우리가 왜 들어? 그러니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는 여기에 그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고 네. 예, 동북아시아의 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음.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이 움직이셔야지. 네. 나토의 이익에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그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야당이 또 눈 부릅뜨고 네. 감시를 해야 윤석열 정부가 딴 생각할 수 없도록 예,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전당대회가 예.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지금 기간적으로는 이제 그 끝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안에 표 분포로 보면은 네. 이제 한 40%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말이 슈퍼 주말 한 60%가 남은 주말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비율이 네. 권리당원 투표가 56%고 100%로 환산했을 때 네네. 그다음 이제 여론조사가 30%, 대의원 선거가 투표가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의원이 남았고요.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번에 서울에서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그동안 권리당원 분들 중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또 ARS 전화가 갑니다. 그때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40%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호 1번 김병준인데 네. 많이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 꼭 투표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투표 못하신 권리당원분들은 ARS 전화가 오면은 투표에 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가 윤석열 정부 끝장내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 만들려면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안보가 경제고 또 평화가 실제 민생이 있잖아요. 그것이 네. 먹사니즘이고요. 예. 지금 보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폭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안보 이슈 때문이에요. 국내가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운이 주식시장을 폭락시켰는데 우리 안보가 튼튼해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이 고질적으로 나쁜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요. 네. 사실은 안보를 잘 하면서도 보수에서 민주당은 하면은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놨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 30년 당원 생활 하신 분들 중에 험지에 계시는 분, 네. 영남이나 예. 이런데 서민주당 하시는 분들은 빨갱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참. 육군 대장 출신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네. 그런 걸 끝장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의원 선거도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고 그동안 뭐 제가 개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정치한 지도 오래 안 되니까 정치적인 기반도 약했기 때문에 대의원 선거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론조사는 또 가늠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저를 첫째 주에는 제가 종합 2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둘째 주에 종합 3위로 밀리다가 호남 가서는 종합 6위까지 밀렸는데 네. 경기도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 벼랑 끝에 있는 저를 경기도에서 2위, 예. 대전과 세종도 2위에서 예. 이제 종합 3위까지는 올라갔지만은 아직은 안정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3, 4, 5위, 5, 6, 7위 점수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 여러분들 꼭 제 1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그래도 뭐 막바지에 오니까 막 목도 네. 쉬시고 네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 하여간 힘내시기 바라고 네. 응원하겠습니다.